안녕하세요. 매일경제 박윤혜입니다.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시장 예상대로 연달아 세 번째 동결한 것인데요. 시장은 사실상 금리 인상 끝난 것으로 받아들이며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FOMC에서는 점도표와 경제 전망이 함께 나와서 연준이 시장에 주는 정보가 참 많은데요. 이와 관련해 뉴욕생명 자산운용 뉴욕 본사에서 윤재성 CIO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윤재성입니다. 오늘 연준의 결정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예, 오늘은 뭐 전부 다 좋게 봤어요. 좋게 봤다는 게 인플레이션이 드디어 꺾이는구나. 그래서 이 페드가 이건 피벗이에요. 이렇게 말씀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아직도 그 CPI 넘버 뜯어보면은 이틀 전인가 어젠가 그 wage inflation 그 월급 그 받는 거는 아직도 좀 버티고 있어요. 근데 다른 건 다 내려왔고 기름값도 뭐 이렇게 꺾이니까 계속 내려가는 게 보이고 뭐 집값이 조금 버티고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여러 면으로서 이게 이제 페드가 이제 올리는 거는 끝났구나. 하지만 또 너무 이렇게 막 더비시하게 가면은 또 다시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내려가는 게 멈춰서 버티든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좀 조심스럽게 파월이 말을 하셨는데 여기서 우리 팀 멤버가 그 챗룸에다 올린 거 읽어봤는데 이게 재밌어요. 이분이 이 피벗이 끝났구나의 포인트가 뭐냐면 이분이 정확히 말한 것보다 우리가 우리 팀 멤버분이 들은 거. we are rates well into restrict. 그러니까 너무 이자를 높이 잡은 걸 좀 사가적으로 말하고 여기에 너무 오래 있고 싶지 않다. Don't want to overstay our welcome. 너무 오랫동안 그러니까 초대 안 받은 공간에서 있기 싫다. 그 뜻은 파월도 2주 전인가만 해도 higher for longer 높은 이 자리에서 이 이자를 페드 펀드 이 이자를 갖고 가겠다고 말했는데 벌써 2주 만에 컨퍼런스에서는 좀 사과적으로 너무 오래 있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해갖고 그게 조금 그 힘이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주식이 많이 떴는데 더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 포인트가 그건 것 같아요. 금리를 이제 너무 높이 있었으니까 이제 낮출 일만 남았다 뭐 이런 거. 네, 그리고 너무 높이 오래 unwelcome. 초대도 제대로 받지 않은데 너무 오래 있고 싶지 않다. 집에 갈 때가 됐다. 네, 또 오늘 나온 점도표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예. 저번 9월 점도표에서는 올해 기준금리 그쵸. 한 번 인상, 내년 기준금리 2번 이하로 5.1% 예상했었는데요. 이번 점도표에서는 내년 기준금리 3번 이하 4.6%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쵸. 점도표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죠. 점도표도 한 번 더 올릴 예상이 없어지고 내년에 4.6으로 내리니까 이제 3 rate cut이 되죠. 이 자리에서 이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3 rate cut 충분히 가고 더 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더 가냐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불경기가 온다. 심하지 않지만 불경기가 온다. 그 불경기 없이는 2% 못 간다고도 생각해요. 그래서 불경기가 만약 안 오고 소프트 랜딩의 가능성도 뭐 당연히 붙잡아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2%까지 못 가고 뭐 하여튼 2에서 3 밑으로는 가주면은 다행이고 불경기 생기면 2%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시장 예상대로 내년 한 5번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5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 제 생각에는 지금 5.25, 5.5인데 1.5를 내려봤자 그죠? 그 4 밑으로 가고 뭐 3.5에서 4 사이죠. 그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왜냐면 불경기가 생기면은 살짝 인플레이션이 2%로 꺾이고 페드가 그러면은 1.5 충분히 내리죠. 불경기가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오지 않는다면 뭐 이 방향으로 가겠죠. 페드가 예상하는 대로. 왜냐면은 이것도 애매한 게 페드한테 당연히 방향은 좋아요. 또 근데 이게 뭐 여러 번 파월이 오늘은 말을 잘하신 게 여러 번 자기 방향으로 갔다고 생각해서 뭐 이게 재작년 5월이었나? 작년 5월 뭐 작년 금년 1월 금년 중간에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참 마음대로 안 됐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하셨어요. 오늘은 너무 자기 그 페드가 잘하고 있다는 말을 안 하셨지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는 말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soft landing 쪽으로 가면은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내려오다가 어디 가서는 멈추겠죠. 그러면은 하여튼 채권 이자도 지금 사 방향으로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오늘 뭐 주식이 막 떴다는데 솔직히 TLT가 더 많이 떴어요. 죄송해요. 너무 TLT 얘기를 해서 이제 다 많이 내려왔어요. 그죠? 5% 위로 가서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이거 어디까지 가냐는데 지금은 반대쪽으로 어디까지 내려갈까 걱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3대 지수가 1% 넘게 급등을 했고 채권 금리도 20bp나 넘게 아주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장은 이번 FOMC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다 좋게 받아들이고 있죠. 그죠?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리세션으로 가려면은 소프트 랜딩을 거쳐서 가야 되죠. 그러니까 리세션과 소프트 랜딩 차이는 그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경제가 좀 둔화되는 방향도 다 인정하고 페드도 그죠? 리세션 걱정이 없진 않다고도 말씀하셨고 소프트 랜딩이란 뜻은 GDP가 내년에 0에서 1 사이 뭐 어떤 분들은 뭐 여기서 경제가 다시 되살아서 몇 년 동안 좋다는데 난 그거는 안 믿고 소프트 랜딩이라는 건 1% 밑으로 그쯤 가는 거고 hard landing은 뭐 대단한 hard landing도 아니고 0 밑으로 0.2 negative 2% 뭐 couple quarters 2024년 통틀어서는 뭐 하여튼 뭐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 2분기 3분기가 좀 약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 봤자 뭐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뭐 2%쯤까지 떨어지고 더 이상은 안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런 상황에도. 왜냐면 리세션이 심하지 않으니까. 그럼 노미널은 0이에요.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막 제가 생각하는 리세션도 막 어마어마한 리세션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신 것 같아요. 아니요. 리세션은 계속 예상하고 있고 mild 리세션을 계속 예상하고 있는데 제가 포기한 부분이 있는 게 그렇게 들릴 수 있겠죠. 제가 포기한 부분 저는 100% 리세션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100%까지는 좀 포기해야 되고 뭐 99%.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들리지 않을까? 그래서 연준이 오늘 경제 전망도 제시를 했는데요. 좀 숫자가 많은데요. 올해 GDP는 9월에는 2.1%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2.6%로 0.5%포인트 올렸고 올해 실업률은 9월 3.8%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올해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9월 3.7%보다 이번에 3.2%로 낮췄는데요. 그러면서 여전히 2026년에야 목표치 2%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올해 경제 성장은 더 하면서 물가는 더 잘 잡히는 방향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경제 전망한 건데요.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Right. 그러니까 여기서 파월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죠? immigration 여러 가지 뭐 refugee 분들이 많이 와서 직업 찾고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가 생각보다 이코노미스트 분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좋았다. 근데 파월이 이런 말은 안 하겠죠. 아직까지도 바이든이 계속 그 스튜던트 론 문제 있죠. 9월, 10월 되면 스튜던트 문제가 좀 안 좋아지긴다. 학자금. 오케이. 그거를 아직도 조금씩 뿌리는 거 알죠, 바이든이. 그 얘기 아니 듣죠. 한국도. 오케이. 이렇게 계속 바이든도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그 두 대통령분들이 경제를 살리려고 어떻게라도 왜냐면 선거에서 이겨야 되니까 무조건. 불경기 생기면 선거에서 못 이겨요. 그죠? 한국은 뭐 대통령 선거는 아니지만 그게 중요한 선거죠. 그리고 바이든도 당연히 그 데모크래트 파티가 대통령을 붙잡고 가야 되니까 이런 의미에서 피스컬이 생각보다 계속 많이 가요. 그렇죠? 이래서 이거를 못 싸워요. 그죠? 어떻게 막으려 그래도 못 막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면은 그래서 경제가 생각보다 좋아진 점에 큰 도움이 됐어요. 근데 보면은 그 조그만 회사라는 게 많이 조그만 회사, 저희가 투자하는 조그만 회사보다도 더 조그만 회사들이 많이 망하고 있어요. bankruptcy. 그 무시를 못하고 미국의 밑에서 10% 컨슈머 그 시민들이 10% 밑에 있는 분들이 많이 크레딧 카드 디폴트도 생기고 하우싱 디폴트도 생기고 많이 안 좋아요. 하지만 미국 경제는 그 밑에 있는 10% 분들이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부자분들에서 중간 근데 부자에서 중간 아직도 좋아요. 뭐 당연히 뉴욕에 계시니까 주말이든 월요일날 같으면은 다 work from home이 많은데 맨해튼은 식당에 예약이 안 돼요. 아직도 어마어마해요. 좋으면 좋을수록 식당이 더 예약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아니구나. 그건 저도 느껴요. 연준이 내년 GDP 성장률을 1.4%로 전망을 했는데요. 음. 그럼 이건 1%가 넘는 거니까 뭐 경기 침체로 보진 않은 것 같은데요. 연준은 아니죠. 그렇죠. 연준은 한 번도 경기 침체를 예상할 수가 없는 게 예상하면 뭘 해야 되잖아. 그쵸? 그쵸? 오케이. 오기 전까지. 그래서 파월이 이제 현재는 경기 침체 아니고 여전히 연착륙 가능하다라고 Right. 보는데요. 그러면 CIO님은 침체 가능성이 얼마나 되고 좀 언제 경기 침체 올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나는 진짜로 90% 위에요. 경기 침체가. 근데 이 침체라는 게 이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침체라면 젊은 분들은 젊다는 게 40대 밑에 분들은 2008년 겪었고 2000년도 겪었는데 내가 예상하는 침체는 그것보다 약해요. 89, 91년. 그래서 막 지금 침체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최악을 생각하는데 그런 침체가 아니고 좀 경제가 둔화돼서 이자가 뭐 10년 채권이 뭐 한 3.5까지 내려가고 그 더 밑으로도 내려갈 수는 있긴 있어요. 그러고 회사들이 뭐 손해를 그러니까 earnings가 떨어져도 지금 뭐 시간이 지났으니까 옛날에 180불 예상했으면 지금은 185, 190을 예상해야 되는 게 인플레이션이 가격을 올려서 earnings도 인플레이션 따라서 옆자리로 가는 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회사들이 물건을 더 비싸게 팔면 더 비싼 돈을 받고, 그러니까 margin을 보고 아까 earnings 보고 얘기하면은 그러고 S&P를 보고 얘기하면은 이게 예상이 좀 더 오르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오케이? 이렇게 그거는 첫째고 둘째는 그 profit margin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계속 세서 회사들도 그 파는 물건의 가격을 올렸어요. 그러면 이때까지는 인플레이션 덕분에 더 비싸게 팔고 더 비싸게 팔아도 고객들이 샀고 물건들을 매출이 늘어났죠. 그러면 corporate earnings도 계속 같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꺾이면은 지금 이걸 지켜봐야 되는 걱정스러운 거는 그거예요. profit margin. 왜냐? 그 인플레이션이 이제 꺾이면 이제 더 이상 가격을 못 올려요. 이렇게 되면 profit margin squeeze인데 그게 얼마나 약해지냐 아니면은 옆자리로 진짜 버틸 수 있냐. 버티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productivity. 이게 생각보다 좋았어요. 여기서 희망이 오는데 이게 얼마큼 더 좋아질지 그게 저는 궁금해요. 그럼 증시는 그 마진의 영향을 더 많이 받나요? EPS보다? 네. 그러니까 EPS가 margin에서 떨어져 나오는 답이잖아요. 그죠? earnings per share는 margin이 줄어들면 earnings per share가 줄어들고 이게 1대1로 연결되는 말이니까. 그럼 증시는 좀 안 좋게 보시나요? 저는 계속 안 좋게 봐요. 근데 그거는 그 얘기는 했죠 한국에서 뭐 외경도 그랬고 뭐 다른 데 가서도 그랬죠. 제가 그 책 때문에 막 여기저기 나오라 그래서 나가서 똑같은 얘기를 막 12군데서 한 것 같은데 좀 어이가 없죠. 근데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때도 산타클라스 랠리나 연말 랠리가 가능하다. 근데 저는 불경기를 예상하니까 뭐 대단히 막 오버웨이트해서 막 쫙쫙 안 들고 가고 당연히 주식 웨이트 다 포함해서 들고 간다. 왜냐하면 이 주식이 올라가는 방향이 보인다. 그래서 그러다가 11월 땡스기빙 미국 땡스기빙 지나고 나서는 이쯤이면 다겠지. 한테 계속 올라가요. 난 그래서 11월 말까지는 오케이. 여기까지는 예상한 만큼 4,600까지는 오케이. 근데 여기서 4,800을 간다. 이게 그럼 뉴 하이로 간다. 그거는 그렇게 예상은 안 했는데 지금 이제 미국은 12월 달에 들어왔어요. 12월 달에는 사람들이 다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럼 주식은 이 liquidity 유동성이 없어지니까 한번 누가 건드리고 싶으면 쫙 내려가든 쫙 올라가요. 근데 지금은 내려가냐 올라가냐 또 한번 예상하라 그러면은 그냥 동전 코인 플립해서 그러면 여기서는 short squeeze가 더 가능해요. 아직도 short 친 사람들이 또 나타날 것 같고 그 사람들을 해치려고 헤지 펀드들이 short squeeze를 해서 주식을 올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쇼트 퀴즈더라도 12월은 더 오를 수 있다. 가능성이 지금 보이잖아요. 네. 네. 하지만 저는 뭐 오늘 내일 트레이딩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여기서는 그냥 지켜보는 거지 여기서 주식 굴리는 거 저는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한국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굴리더라고요. 빨리 한국도 카시노를 열어야지 이거 재산 갖고 막 집 팔아서 TMF 샀다는 댓글도 읽어봤는데 저는
굉장히 무서워요 한국 분들. 한국 분들이 강심장 가진 분들이 많으시고. 그래서 오늘 연준 성명서도 나왔는데요. 어떤 부분이 좀 달라졌냐 하면 첫째로 추가 긴축을 의미하는 예. additional policy firming 앞에 어떤을 뜻하는 any를 또 추가해서 오늘 이 질문도 좀 나왔는데요. 그래서 긴축 정책이 좀 완료가 됐다라는 좀 신호로 해석이 됐고 또 둘째는 또 예상대로 1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되고 경제 성장이 좀 둔화가 됐다라는 표현이 이번 성명서에 추가가 됐는데요. 성명서 보셨나요? 아, 못 봤어요. 근데 그리고 제가 다 못 알아들었어요. 저는 좀 쉽게 말하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요. 죄송해요. 네, 그러니까 추가 뭐 파월도 이렇게 말했는데요. 긴축 정책이 이제 끝났다. 추가 금리 인상 없다. 아, 올리는 거? 네. 무조건 저도 끝났다고 네. 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조심해야 될 게 그 Financial Condition Index가 약해지고 있는데 또 말을 잘못하면은 파월이 또 Animal Spirit을 키워서 사람들이 또 다시 막 돈을 막 뿌리기 시작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여기 내려가다가 멈추고 다시 올라갈 리스크가 없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파월이 제대로 있으면은 너무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막 이러지 않고 있으면은 계속 인플레이션은 떨어질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근데 wage inflation, 월급 이거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고민밖에 남은 것 같아요. 노동 시장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임금? 그렇죠. 네, 노동 시장은 그게 안 잡히잖아요. 이번 CPI도. 하지만 막 심하게 높진 않으니까 이거를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가고 QT도 계속 한다 그러고 이렇게 계속 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뜻밖으로 좀 신기한 게 당연히 이 조그만 회사들 망하는 거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는데 망하는 거 이게 올라가고 디폴트가 근데 진짜 뭐 별로 경제에 아직 큰 의미 두는 큰 회사들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는데 뭐 벤처 뭐 이런 쪽이니까 조그만 회사 하지만 이 액맨도 갑자기 연준이 막 이자를 빨리 안 내리면 문제가 생긴다. 뭐 채권하는 분들은 벌써 이렇게 매크로 너무 많이 벌어서 나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액맨은 그 헤지펀드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뭐 솔직히 프라이빗 에퀴티니까 조그만 회사들을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프라이빗 에퀴티 분들 그 프라이빗 회사들이 조그만 회사들이니까 근데 그 회사 안에서 좀 이제 이 프로핏 마진 스퀴즈가 보이고 거기도 레이오프를 좀 하고 있어요. 이제 아직은 큰 회사들이 레이오프를 안 하니까 이 언임플로이먼트가 아직 4 밑으로 가니까 접고 있는데 하여튼 파월 입장에서는 큰 그림으로는 인플레이션도 제대로 내려오고 언임플로이먼트 4 밑으로 있고 이래서 더 플롯도 이제 내릴 수 있고 참 마음이 편한 크리스마스일 것 같아요. 파월한테는. 그래서 파월 오늘 기자회견 이후에 증시가 더 올랐고 국채 금리가 더 하락을 했는데요. 기자회견에서 좀 어떤 인상적인 말 나왔나요? 아, 그러니까요. 제가 제일 인상적인 게 2주 전만 해도 higher for longer를 그렇게 유지하시더니 오늘은 살짝 너무 restrictive, 너무 높은 자리를 잡고 가서 조금 미안하다. 빨리 집에 갈게. 너무 오래 안 있을게. 뭐 이런 식으로 말한 게 좀 저한테는 흥미로웠어요. 최근에 국채 금리 하락은 좀 연준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좋죠. 그러니까 트레저리한테는 그러니까 옐렌한테 제일 의미가 있죠, 그죠? 옐렌이 얼마 구박을 받았어요, 그죠? 근데 이제 어젠가 어제 afternoon 30년짜리 채권 발령이 잘 됐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이제 미국 정부 채권을 제대로 사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파월도 뭐 트레저리 마켓이 제대로 functioning 돌아가는 거에 좋지 뭐 대단한 크게 뭐 의미는 안 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 QT도 계속 해도 되고, 그죠? 이자가 막 계속 올라가서 높은 자리에 있으면은 QT도 좀 부담스러울 거고, 트레저리 옐렌도 구박받고 이러니까 이 자세가 좋아요. 4%면은 여기서는 제가 보기에는 3년 5년간 뭐 페드 펀드가 이 뭐 프리미엄이 1.5에서 3.5에서 4.5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래도 5%까지 갔다가 지금 4인데 이 자리면은 fair value예요. 불경기 안 오면은 이 4%가 long term으로 봐서 normal 기본적으로 이 자리에 와 있어야 되고 여기서 경제가 좀 더 둔화되고 불경기 위험이 이제 soft landing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계속 꺾이면은 그때는 이제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그러면서 리세션 걱정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 3.5 내려가고 아니면은 이 자리를 좀 유지하지 않을까요? 근데 또 트레이딩이라는 건 모르잖아요. 여기까지 왔으면 살을 한번 찍지 않을까요? 10년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건 그냥 저의 그냥 트레이딩이 이렇게 가면 계속 쭉 더 내려가지 않을까. 국채금리가 계속 내려갈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국채금리는 내려가는 방향이 맞아요. 인플레이션이 내려서 지금 real yield가 너무 높다. real yield라는 게 지금 있는 nominal, 지금 있는 yield에서 인플레이션을 빼면 real이잖아요. 실질금리 말씀. 네, 실질금리가 너무 높잖아요. 그죠? 인플레이션이 계속 내려가니까. 이렇게 돼서 그래서 Fed가 이자를 내려야 되고 Fed 펀드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10년 채권도 따라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CME 페드워치가 이제 내년 5월이 아니라 이제 3월로 금리 인하할 것으로 지금 오늘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3월에 금리 인하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저는 2분기에 불경기 온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CME도 그냥 인디케이터지 너무 정확히 볼 필요가 없는 게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10월에 10월까지만 8월쯤에 보면은 100bp 자른다. 10월에 한국 가기 전에 한 번 자른다. 25bp. 그러다 다시 100bp. 그리고 이제는 3월. 이게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 페드가, 그러니까 리세션이 안 오는 분들도 페드가 이자를 내릴 수 있다. 그러는 상황에 왔잖아요. 그죠? 하드 랜딩이든 소프트 랜딩이든 이자는 내려온다고 보시면 되고, 하드 랜딩 되면은 제가 예상하는 대로 한 150bp 충분히 내려올 거고, 아니면은 뭐 두세 번? 말씀 좀 해주셨는데 어제 CPI가 나왔잖아요. 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네. 그래서 시장 예상대로 뭐 기름값은 하락을 했지만 주택 가격이 여전히 좀 이렇게 살짝? 견고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미국 주택 가격은 좀 여전히 강할까요, 계속? 그렇죠. 미국은 지금 하도 그 집이 모질라서 헤지펀드 분들 뭐 집 사지, 그러니까 헤지펀드들도 개인들의 집을 사서 렌트 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걸 못하게 막으려고 그러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죠? 정부가요? 예. 그래서 그거 막으면 안 된다, 프리 마켓이다.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런 말은 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요새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미국이 거기까지 가면은 미국도 참 뒷걸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상업용 부동산은 어떤가요? commercial real estate. 그건 아직도 문제죠, 그죠? 근데 그것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유럽이랑 미국을 둘 다 지켜보는데 영국 같으면은 뭐 캐나리 워프 뭐 이런데 다 망가져갖고 다시 도시 중간으로 다 돌아왔어요. 하여튼 막 넘쳐갖고 캐나리 워프라는데 지었잖아요, 그죠? 여기 월스트리트 뭐 넘쳐갖고 배터리 파크시티 지은 식으로 actually 지은 사람이 똑같은 회사였어요. 망했어요, 그 회사도.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영국은 거진 다 망가진 것 같고, 그러니까 망가졌다는 게 이제는 버름인 것 같고, 미국은 도시마다 다 다른데 아직도 가격이 다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많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리퀴디티가 없어서 아직 확인이 안 돼요. 아직도 뭐 붙잡고 있는 가격보다는 낮게 팔아야 될 거예요. 팔고 싶으면. 미국도 아직 떨어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듣는 바에는 100불짜리를 샀는데 이게 50 cents 50불에 붙잡고 있는데 이거 진짜 팔려면 50불에 못 팔아요. 붙잡고 있는 가격보다 팔고 싶으면 더 낮게 팔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아직도 클리어링 프라이스가 아니죠. 어떤 어카운팅 회사가 밸류에이션을 그렇게 매겨봤자 그 가격에 못 팔면은 거래는 안 되고 있죠. 안 되고 있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아직 더 그러니까 내려서 팔아야 되니까 안 좋죠. 그리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 무디스 리포트를 읽으시면 내년 2024년 말까지 많은 돈이 돌아야 돼요. 그죠? 이제 돈 빌린 게 이제 텀이 끝나니까 이제 그거를 뭐 다 갚을 수는 없으니까 더 빌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돈이 모질라서 이제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은행이 돈을 덜 빌려줄 거고 자기 돈도 넣어서 빌려야 되고 안 빌려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끝나진 않았어요. 근데 그게 굳이 그렇게 막 나쁘게는 더 이상 생각을 안 하는 게 작년
중반기에 뭐가 망가지냐 그럴 때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많이 망가졌고 이제는 이게 어느 정도 어디까지 뭐 갈 건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강 감은 있어요. 그죠? 여기서까지 예? 조금 더 망가져 뭐 이런 식으로 뭐가 보이니까 이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부터는. 그래서 저는 한 3, 4개월 전부터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이나 그 선순위 돈 빌릴 때 제일 좋은 하이 퀄리티 돈 빌려주는 거는 큰 기회다.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이자가 내려오면은 이제 드디어 캡 레이트, 그죠? 이 페드 펀드가 내려오면 되게 좋아요, 그죠? real estate한테. 그래서 아예 higher for longer가 commercial real estate한테는 제일 최악이에요. 아예 망가지려면 그냥 빨리 망가져서 이자가 내려오면은 돈이 돌 수 있고. 금리 인하하면 이제 뭐 부동산도 다 또 오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오를 수 있죠. 하지만은 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너무 높은 자리에서 갈 때가 머니까 이게 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2번, 3번 페드 펀드 내려봤자 별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더 내려와야 돼. 그래서 아예 내가 리얼 에스테이트 투자분이라면 불경기가 더 속이 시원할 수 있어. 내 거 망가질 만큼 망가졌고 더 이상 빨리 인하가 되면 캡 레이트 내려오면은 그렇죠. 그럼 돈 빌릴 때도 쉬워지고. 왜냐하면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 다 그거잖아. SOFR 그 페드 펀드에 연결돼 있는 borrowing. 큰 회사나 막 10년, 30년 빌리지만 이런 의미에서 더 속이 시원할 수 있어요. 한국 부동산도 요즘 좀 많이 이제 약간 침체라고 하던데. 저는 한국 부동산 작년에 굉장히 관심을 두었잖아요. 12개월. 그래서 돌아다녀서 묻고 다녔어요. 한 1년 반 전부터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고 왜 한국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는 좋고 너무 꽉꽉 끼워놓은 직원들이 막 데모를 해서 큰 회사들도 뭐 common area 막 공간을 넓혀갖고 아예 없잖아요. 그리고 집값이 좀 꺼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국 집값은 짧게 봐서는 모르겠지만 10년, 20년 보면 데모그래픽이 너무 심하게 안 좋아요. 그래서 그것도 궁금스럽게 보고 있어요. 근데 잘 몰라요. CPI에서 서비스 물가가 또 여전히 오르고 있던데요. 서비스 물가. 서비스 물가 어떻게 좀 잡힐까요? 이게 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잡힐 것 같아요. 이제 경제가 약해지는 게 보여요. 그거는 확실해요. 이 인플레이션이 괜히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게. 인플레이션만 계속 내려가고 다른 것들은 다 좋게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유가가 이제 WTI 기준으로 $70 밑으로 또 내려왔더라고요. 그쵸. 유가는 좀 어떻게? 유가도 계속 내려올 것 같아요. 뭐 중국도 슬로우 다운 되고 그 기름도 생각보다 그 인벤토리 레벨이 낮다고 좋아했는데 미국도 서플라이가 생각보다 디맨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이제 국채 금리가 또 하락하다 보니까 이제 달러 값도 좀 하락을 했는데요. 달러 값 전망 좀. 오케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기름값 마지막으로 불경기 둔화돼도 제가 옛날부터 부른 게 한 60불은 유지하지 않을까. 아무리 최악이라도 50불 이쯤이 그러니까 심한 불경기 아니면 50불 그렇게 예상하고 그건 1년 전부터 그렇게 예상했어요. 아무리 내려가 봤자. 그래서 기름은 좋은 것 같고 그냥 내려가는 기회를 찾고 있었고 달러는 세 가지 이유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연준이 이자 올리면 그건 완전히 없어졌죠. chance 0, probability. 다음은 geopolitics. geopolitics도 많이 나빠진 상황에서 더 나빠질 건 안 보여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100불 밑으로 떨어졌다. 여기까지 온 이유가 geopolitic이 제일 큰 효과였죠. 그래서 벌써 priced in, 벌써 가격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마지막이 뭐였지? 미국 경제가 강한. recession. 미국 경제 recession. Thank you. 그래서 그 확률을 저는 아직도 붙잡고 있는데 달러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103불 뭐 여기서 뭐 다겠지 했는데 뭐 105, 106까지 갔다 지금 다시 103이죠. 이게 단 것 같아요. 최고로 가봤자 110이었는데 이제는 110 확률은 없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뭐 한국 환율도 요새 와서 그 텍 랠리 때문에 좀 세지고 여러 가지 뭐로 세졌는데 뭐 한국 돈은 1,300을 끝까지 붙잡고 갈 것 같아요. 나는 5월 후가 한국이 궁금한 게 한국은 4월 그 선거 끝나고
뭐라 그러나 다 못 붙잡고 있으니까 끙끙하면서 이렇게 붙잡고 있다가 뭘 하나는 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하나 놓으면 뭐가 또 놔질지 그게 궁금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걸 이렇게 계속 내추럴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경제가 계속 돈을 태우는 거는 이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한국 경제가 그럼 5월 이후에 뭔가 모르죠. 붙잡고 있는 걸 다 이렇게 붙잡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어렸을 때 선생님한테 혼나갖고 이걸 붙잡고 이렇게 있으라 그러는 거 저는 해봤거든요. 네. 저는 뭐 6.25 시대 사람이니까. 그러다가 언젠가 이걸 놓게 되죠. 네.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은 못 알아듣겠지. 요새는 네, 그런 거 저희들 못하지. 이러고 그쵸? 네. 한 1시간 정도는 할 수 있어. 누구든. 그래서 달러값 얘기해 주셨는데 엔화가 요즘 좀 변동성이 내가 좋아하는 얘기. 저는 149.5에 샀거든요. 네. 왜냐면 그 150은 지켜주겠지. 근데 못 지켰잖아요. 그래서 한 154 이렇게까지 올라갔다가 팍팍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Yield curve control을 풀 것 같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죠? BOJ 우에다 그 BOJ 체어가. 근데 지금 뭐가 보이냐면 내년 1번은 또 한국이랑 비슷하게 정부랑 이렇게 뭐 negotiate 해갖고 뭐 큰 회사들은 올려주고 뭐 이러거든요. 그림이 보여요. 이게 100%는 아니지만 그게 4월인가 그럴 거예요. fiscal year은 3월 말 4월인데 그때 되면은 또 뭐 토요일에 같은 데서 이제 월급을 얼마나 올릴까? 많이 올릴 것 같아요. 저번보다 작년보다 작년도 올렸고 금년은 더 올릴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위에다가 yield curve control 푼다 그러는데 그거 확인하고 푼다. 인플레이션이 돌아온 걸 확인하고 푼다는데 그거는 negotiate라는 부분이 있어서 사람들이 예상할 수 있어요. 일본이 임금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게 좋은 인플레이션이죠, 그죠? 기름값 올라갔고 뭐 수입할 때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안 좋은 거고, 그렇죠. 올라가서 올라간 건 좋은 거고 원하는 거고 그걸 올릴 것 같아요, 그죠? 합의해서 회사들하고 그러면은 한 4월 달쯤에 yield curve control 드디어 좀 더 강하게 말로만 아니고 풀지 않을까. 그거를 지금 벌써 그런 말이 흘러나와서 예은이 갑자기 뚝뚝 떨어졌잖아요. 하루아침에. 그죠? 한 2주 전에. 그래서 저는 이 JGB가 어디까지 갈까가 제일 궁금해요. 거의 10년짜리가. 지금 뭐 0.7, 0.8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1%는 뚫을 것 같아요. 1년 전만 해도 1이면 다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1 위로 갈 것 같아요. 어디까지 가냐가 궁금한 거지. 그래서 내일 이제 또 유럽 중앙은행이랑 영국 중앙은행이 금리 결정 앞두고 그쵸. 있는데요. 그래서 유럽도 이제 물가가 좀 잘 잡히고 있어서 이제 금리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럽 경제 좀 어떤가요? 경제는 벌써 불경기 방향으로 100% 갔잖아요, 그죠? Germany는 뭐 technical recession 하고 나왔는데 유럽 전체가 불경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유럽은 미국이랑 좀 다른 게 웨이지보다 월급보다 기름값 뭐 이런 인플레이션이 셌잖아요, 그죠? 미국의 70년도의 인플레이션, 근데 그것도 꺾이고 있고 기름값 꺾이는 게 제일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경기가 둔화되니까 Bank of England도 뭐 4번 뭐 1%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더라고요. 리서치 하시는 분들이. 근데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어요. 얼마나 내려가냐는 진짜 불경기가 오냐, 얼마나 그러니까 심한 불경기를 예상한 건 아니지만 그 mild recession 중에 얼만큼 마일드하고 얼만큼 더 세고 뭐가 부러지냐. 그러니까 recession은 그 얘기는 많이 했어요. 그 토끼굴에 들어가면 토끼가 일부러 탈출할 구멍을 여러 개 뚫어놔서 토끼가 들어가면 어디로 나오는지 모른다는 말 표현이 있거든, 미국에. 그래서 불경기라는 거는 들어가면은 운이 좋으면은 그냥 조용히 있다 나오고 운이 나쁘면 뭐가 또 깨지고 이게 깨지면 저게 같이 깨지고 뭐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경제라는 게. 그래서 그거를 조심스럽게 보고 있어요. 유럽에서도 좀 깨질 수가 있다, 뭐 이런. 그렇죠. 일본하고 중국 경제는 좀 어떨까요? 일본은 좋아요. 저는 일본을 좋게 생각했고 일본 주식도 많이 샀고 4월 달부터 잠깐. 일본은 좀 사이클이 미국이랑 좀 늦춰져 있어요, 그죠?
남들은 다 이자 올릴 때 계속 버티고 있고 이자를 올리고 있어. 우리가 내릴라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주식이 많이 떴다고 생각하는데 valuation이 일본은 싸요. 그래서 일본은 그런 나라예요. 별 힘이가 없어갖고 주식이 쫙쫙 오르면은 금방 꺼지고 한 1년 이상 못 버텨요. 갈 데가 없잖아. 주식이 떠봤자. 그냥 너무 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샀다가 이쯤이면 이제 팔아야지 이래갖고 아직도 싼 가격인데 많이 올라도 이제 방향이 좋냐? 저는 방향이 괜찮은 것 같아요. 중국이랑 디커플링 하면서 엔비디아도 이제 TSMC도 공장 진다 그러고 엔비디아도 공장 진다. 엔비디아인가? 그러니까 여러 회사들이 이제 공장을 짓기 시작하고 일본이 이걸 원하고 뭐 대학교도 설치하고 기술자도 이제 필요하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방향이 좋은 것 같아요. 일본 요즘 반도체 키우려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이 반도체를 한국한테 넘겼어. 삼성이 토시바 뭐 이런 소니 이런 데 가서 배워갖고 다시 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와서 그죠? 그게 좀 아쉽죠. 토시바가 그렇게 대단한 회사인데 금년에 망했어요. 헤지 펀드들랑 싸우다가 응? 그 뭐라 그러나 그 거버넌스가 망가져갖고 80년도 잘했다고 90년도 막 그거 까먹고 살았잖아 이때까지. 그러다가 아예 그 토시바라는 매력적인 반도체 회사가 망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경고예요. 뭐 한국도 이렇게 너무 한눈 팔면 안 돼요. 근데 다시 되살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방향은 좋잖아요 일단. 저는 아직도 좋게 생각하고 있고 중국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나는 맨날 우리 중국 그 투자 직원 한 명한테 계속 물어봐요. 언제 중국이 말로만 찔끔찔끔 계속 일본 스타일로 피스크를 하는데 이게 도움이 안 되잖아요. 빅뱅 크게 뭐 바주카라 그러죠. 옛날에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하려면 크게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냐. 근데 그렇게 안 할 거라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조심스럽게 봐요. 근데 많이 싸지니까 욕심이 그냥 조심스럽다 언젠간 욕심이 나면 사는데 아직은 좀 지켜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근데 한국은 중국이랑 가까우니까 한국 분들이 중국을 이렇게 관심이 많아서 투자를 하는데 저는 미국에서 보는 중국은 아직은 좀 그렇게 막 뭐가 안 보여요. 제조업 중심의 좀 경제들이 다 요즘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제조업, 매뉴팩처링. 맞죠. 그게 제일 안 좋죠. 중국, 독일, 한국 다. 그리고 이것도 독일은 아예 old economy, 자동차 뭐 이런 건 다 old economy 안 좋고, 그 중국이나 미국은 그 new economy manufacturing도 포함되니까 그렇게 덜 나쁘고, 그래서 독일을 그렇게 금년 초반기부터 싫어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EV도 좀 꺼지고, 하이브리드. 이제 미국에 사시니까 알 거예요. 미국은 EV보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스트 코스트 하이브리드가 훨씬 더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왜냐면은 도시에도 있고 도시를 벗어나면 집에 가려면 하이웨이가 있어서 EV보다 하이브리드가 훨씬 더 매력적인데 마케팅을 못한 거 아니야 토요타가. 근데 맨날 그러고 다녔어요. 하이브리드가 더 맞으면서 그 미국은 그 일론 머스크가 진짜 마케팅을 잘해서 사람들이 EV를 너무 매력적으로 생각하는데 EV보다 하이브리드가 더 맞는 게 미국이다. 싱가포르 가면 하이브리드가 더 많아요. 싱가포르도 비슷해. Anyway, sorry. 이거 질문 잘못해서 페드에서 어떻게 우리가 EV까지 갔어. 또 뭐 결국 토요타가 맞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전기차 대신. 왜 토요타가 하이브리드 중심으로 하고 EV는 아직 아니다고 생각. EV를 먼저 만든 나라가 일본이에요. 컨셉카를 처음 만든 나라가. 거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말씀대로 11월 이후 이제 6주 연속 미국 증시가 계속 올랐는데요. 내년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가야 될까요? 저는 똑같아요. 저는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이거랑 같이 할까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래서 저는 여기서 말하는 게 좀 걱정스러운 게 포트폴리오를 짜갖고 주식도 갖고 여러 가지 갖고 있어서 저는 주식을 줄이고 숏하지 말라, 레버리지하지 말라, 다이버시파이 하라 이러는데 좀 안 좋게 본다 그러면 걱정되는 게 그렇다고 막 숏하고 막 레버리지하고 이건 아닌 것 같고 아직은 지금 거짐 15개월 전에 한 말 4,250대부터 그냥 주식을 좀 줄이고 채권을 좀 늘리고 그 하이힐드를 이렇게 해서 옆자리로 왔잖아요. 8% 10%만 먹어도 된다. 그래서 뭐 주식은 뭐 솔직히 옆자리로 왔다 갔다 해서 좀 높은 데 가 있는데 여기서 뭐 어떤 분들은 내년 말까지 5,100 간다. 그게 많아요. 근데 거기까지도 뭐 가능은 해요. 근데
5,100 연말에 끝내든 말든 지금부터 그 6월 달까지 2024년 6월 달까지는 안 좋은 것 같아요. 2026년이요? 2024년 6월까지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7개월 동안은 안 좋은 방향이 더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이게 한번 마일드 리세션 생겨서 다시 뭐가 될지도 모르니까 뭐 내년 연말에 어디 다시 이렇게 오르는 방향으로 가 있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 지금부터 그 사이에 13개월 사이에 이 높은 자세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같지는 않다 이거죠. 또 증시랑 경제랑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증시 그렇죠. 그러니까 침체가 와도 증시는 오를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딱 한 번 있었어요. 2차 전쟁 후로 40년도에 그거 빼고는 없어요. 그때 정부가 2차 전쟁 때문에 피스컬을 많이 뿌려서 그랬고 지금은 또 피스컬 뿌리니까 뭐 그렇게 돈을 뿌리면 주식은 떠요. 네. 응? SVB 망했을 때 왜 주식이 떴냐? 그때 리퀴디티를 계속 뿌렸잖아. 어마어마하게. 네. 그러다가 지금 그 후로 7월에 꼭지 찍고 지금 M2가 계속 떨어지고 피스컬 계속 QT 계속해서 리퀴디티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죠? 이런 의미에서 돈은 지금 빠지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반등 랠리가 잘 돼서 계속 가는데 그리고 제일 제가 예의 뜻밖이었던 게 스몰캡. 조그만 회사들이 갑자기 땡스기빙 후로 주식이 꺾일 것 같은데 빵 뜨니까 그것 따라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회사들도 아예 잘 됐어요. 지금 2주 넘게. 그럼 그 추세가 계속 갈까요? 저는 스몰 캡은 너무 러셀 2000 말고 S&P 600 스몰 캡은 너무 싸요. 미국의 earnings를 보면은 많이 망가진 회사들이 많아요. 그죠? 은행들 뭐 여러 가지 의미로. 그죠? 아예 큰 은행들도.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옛날같이 비싸진 않아요. 근데 이 돈이 다 그쪽 Magnificent Seven으로 가는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아직도. 좀 겹치는 것 같긴 한데 시청자 질문 중에 이제 내년 시장이 4천 아래로 내려갈 확률과 5천 넘는 확률 어떻게 그쵸. 보냐고 질문이 그렇죠. 들어왔는데요. 그 질문. 지금 S&P 500이 한 4,700 거의 오케이. 가까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죠. 그러면은 뭐 300 올라가면 5천이고 네. 700 내려가야지 4천인데 저는 4천이 더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4천까지는 갈 것 같아요. 내년에요? 내년 말에. 그러니까 5천은 언젠간 찍을 거예요. 주식은 길게 보면 언젠가 올라가니까 그죠? 근데 4천을 찍을 수 있냐 없냐 5천 가기 전에 전 찍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윤재성 CEO님 모시고 12월 FOMC 결과 나오자마자 신속하게 이렇게 해설해 드렸는데요. 오늘 전무님의 인사이트가 투자자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